자, 여러분, 20강 이론 투자자산 쪽을 볼 겁니다. 자, 투자자산의 의의부터 보도록 할게요. 교재는 98쪽입니다. 자, 우리가 투자자산이라고 하면 단어에서 느끼는 것처럼 이 투자라는 단어가 뭐예요? 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토지를 만약에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다라고 하면 유형자산으로 구분하지만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투자 부동산, 투자 자산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자, 판매 목적이다 그러면 당연히 재고 자산으로 구분이 되겠죠. 자산을 보유 목적에 따라 구분한다는 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투자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장기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과 같은 금융 상품이지만 기간이 1년이 넘어가는 거죠. 이런 장기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장기 금융 상품이 대표적인 투자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사례를 보시죠. 자, 1월 5일 날 국민은행에서 장기 투자 목적으로 정기적금 가입을 하고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차변에 어, 기간이 3년이면 이건 장기 금융 상품인데 장기 금융 상품은 통합 계정이고 실제로 우리가 쓰는 계정 과목은 이럴 때는 장기성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그래서 장기성 예금은 장기 금융 상품에 들어가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 자금이 부족해서 이 정기적금을 해지하고 이자 80만 원과 함께 당좌 예금으로 회수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장기성 예금이 당좌 예금으로 들어온 거니까 장기성 예금 자산은 감소하고 당좌 예금 자산은 증가하겠죠. 80만 원 더 받은 것만큼은 뭘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자를 받은 거니까 그건 이자 수익으로 구분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실까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투자 부동산입니다. 자, 요 투자 부동산 특히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건물이나 토지를 만약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건물, 토지 그러시면 안 되고요. 투자 자산에 해당하는 투자 부동산으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사례를 통해서 연습해 볼게요. 10월 4일 날 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3천만 원에 어물 발행해서 취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토지 샀다고 나와 있으니까 시험장에서 여러분 토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 목적으로 산 거니까 투자 부동산이라는 자산으로 구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어음을 발행했다 하더라도 이건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미지급금이라고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취득세 200만 원 추가로 현금 납부한 것에 대해서도 요 취득 원가에 다 포함이 되면 되는 거죠. 자, 현금 200만 원 나간 것까지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월 5일 날 요 투자 부동산인 토지를 3,500만 원에 갖다 처분하고 요 당좌수표로 받았대요. 그러면 타인한테 받은 당좌수표는 우리 뭘로 하기로 했죠? 그렇죠. 현금으로 하기로 했죠. 그래서 현금 3,500만 원 자산이 증가하고 투자 부동산 3,200만 원 자산이 감소하고 300만 원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투자 자산 처분 이익으로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투자 자산 처분 이익은 당연히 수익인데 이거는 영업 활동하는 거랑은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영업의 수익에 해당이 되는 수익 계정 과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 자산에 해당하는 게 또 뭐가 있을까? 바로 유가증권입니다. 교재는 99쪽이에요. 자, 유가증권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유가증권이라는 건 주식하고 채권을 유가증권이라고 그래요, 회계에서는. 자, 주식을, 여러분 투자하거나 채권을 투자했을 때, 이걸 장기간 투자했다 그러면은 이 주식 채권도 투자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익이 나서 여유 자금이 생기면 은행에 뭐 예금을 해도 이자가 얼마 안 되니까 이런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유가증권에 투자를 해서 자금을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한 목적에 따라 이 유가증권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사실은 뭐 깊게 말하면 네 가지인데 우리 자격증시험 수준에서 범위 내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있죠. 자, 요 단기 매매 증권은
어떤 경우에 요 단기 매매증권으로 구분을 하냐 하면 주식이나 채권, 유가증권을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을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가 여유자금으로 특정 회사의 주식을 샀다가 몇 개월 있다가 오르면 금방 팔아버리는 거죠. 이럴 목적으로 구입한 주식 채권을 말해요. 당연히 단기 매매증권은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거니까 유동자산의 당좌자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 선생님 지금 투자자산하고 있는데 왜 당좌자산 얘기를 하느냐라고 또 여러분이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교재를 쓸 때 여러분들 여러분들 설명할 때 좀 이해하기 쉽게 단기 매매증권을 당좌자산에서 설명하지 않고 여기 유가증권을 설명할 때 같이 설명드리려고 여기 같이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런 내용을 써놨죠. 단기 매매증권은 당좌자산이지만 설명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같이 묶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산은 요 두 가지가 투자자산입니다.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 자, 용어들이 좀 아주 생소하죠. 자, 매도가능증권은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했는데 단기간에 이렇게 사고 팔아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아니라 장기 투자 목적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년 장기 투자 목적으로 했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데 매도 가능이란 단어를 썼잖아요. 그럼 매도 가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중간에 3년 만료가 되기 전에 중간에 팔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돈이 필요하면 중간에 내가 취득한 주식을 갖다가 중간에 팔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이렇게 장기 투자했지만 중도 매각이 가능한 이런 유가증권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구분을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자, 만기 보유 증권은 뭐냐? 자, 여러분 이 만기 보유 증권은 주식은 안 돼요. 왜냐하면 주식은 만기가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에 주식을 투자했다. 그럼 언제까지 만기가 언제까지다 그런 건 없어요, 주식은.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은 채권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3년 만기 채권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3년 만기 될 때까지 내가 여유 자금도 충분해서 이 채권을 중도에 이렇게 매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만기 보유 증권이에요. 그래서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말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런 여유자금으로 주식채권과 같은 유가증권에 투자한다고 했었는데 만약에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상대방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면 배당금을 주거든요. 그럼 그 배당금 받는 거는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배당금 수익으로 인식하시면 돼요. 또 채권 같은 거 투자하시면 약속된 날짜에 이자가 또 들어옵니다. 그건 또 이자 수익이라는 영업 외 수익이죠. 영업 외 수익이에요. 영업 외 수익으로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정정해서 여러분들 출판이 될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 처리를 한번 보시죠. 자, 단기 매매 증권. 자, 단기 매매 증권을 우리가 이제 취득했을 때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주식은 주식 사고 판다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주식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봤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특정 회사의 주식을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증권회사에 가서 주식을 사죠. 증권거래소에 가서. 그럼 증권거래소에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수수료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원래는 우리가 유형자산이나 재고자산 공부할 때도 얘기했다시피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취득 부대 비용은 자산의 취득 원가로 처리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요 단기 매매증권은 단기간에 이런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파는 게 빈번하다 보니까 일일이 다 수수료를 취득원가에 포함시키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무 편의를 고려해서 이걸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단기에 그냥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게끔 그냥 원칙을 세워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과 관련된 수수료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예외인 거죠.
원래 취득원가가 맞지만 예외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은 별도의 수수료 비용으로 기록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사례를 보시면 1월 10일 삼성전자 주식 100주를 주당 6만 원에 취득하면서 증권사 수수료 7만 원을 포함해서 보통예금으로 취득을 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단기 매매증권으로 우리 연습하기로 했으니까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겠죠. 자, 그 다음에 6만 원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100주인데 주당 6만 원이니까 600만 원인 거죠. 그리고 수수료가 7만 원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607만 원이 자산이 감소했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단기 매매증권 취득한 이후에 또 어떤 걸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냐면 기말 시점에 평가를 한번 해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에 내가 100원 주고 샀지만 연말에 보니까 120원으로 주가가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단기 매매증권의 가치가 100원에서 120원으로 오른 거잖아요. 즉, 내 입장에서는 자산 가치가 올랐으니까 20원만큼 이익이 생긴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20원의 이익은 이 단기 매매증권 자산을 갖다가 팔기 전까지는 아직 현금화된 건 아니죠. 그쵸? 실현된 이익은 아닙니다. 근데 실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단기간에 처분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익으로 보라는 거예요. 회계에서는.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은 가격이 취득한 이후에 올랐다가 떨어졌다, 막 주식 가격이 올랐다가 떨어졌다 막 그러잖아요. 매일매일 할 수는 없지만 기말에 적정 시가로, 즉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공정가치라는 건 그냥 시가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시가라는 건 시장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연말에 시가를 반영해 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시가,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했다. 그럼 당연히 평가 이익이 생기겠죠. 반대로 100원 주고 샀는데 90원으로 떨어졌다. 그럼 10원만큼 평가 손실이 생기겠죠.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은 우리가 상품을 사고 파는 거랑 상관없는 거니까 영업의 수익과 비용, 즉 영업의 손익으로 구분해서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사례를 통해서 보시죠. 12월 31일 아까 우리 샀던 삼성전자 주식이 기말에 결산할 때 한 주당 7만 원으로 시가가 올랐답니다. 한 주당 장부에 지금 6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한 주당 만 원이 올랐고 1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우리가 총 얻은 이익은 얼마죠? 평가 이익은? 그렇죠. 만 원에 100주니까 100만 원만큼이 이익이 잡혔죠. 그 이익을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는 겁니다. 자, 이건 수익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은 영업 외 수익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 만약이라고 했죠. 이 주식이 한 주당 4만 원으로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졌다면 그때는 손실이 생기겠죠. 장부에 6만 원이라고 했었는데 한 주당 4만 원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200만 원만큼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잡히는 거죠. 자, 이것도 비용이 발생한 건데 요거는 영업 외 비용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 자산은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럼 기말 평가를 했다가 나중에 이걸 처분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까지 평가한 그 최종 장부 금액하고 처분해서 받은 처분 금액을 비교해서 만약에 내가 받은 금액이 더 크다 그러면 나한테는 이익이 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받은 금액이 적다 그러면 손실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 평가 손익과 다르게 처분 손익은 실현된 거죠. 이 평가 손익은 미실현된 거지만 이 처분 손익은 실현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실현된 거는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을 해주는 거죠. 이 평가 이익이나 손실도 수익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 5월 10일 날 주식을 6만 원에 취득을 100주를 했었죠. 근데 이거를 한 주당 8만 원에 처분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취득할 때도 수수료 비용을 부담하지만 이걸 갖다가 팔 때도 증권사에 수수료를 내야 돼요. 처분 수수료. 처분할 때도 처분과 관련된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수료 4만 원을 제외하고 받았대요. 자, 그러면 얼마가 들어왔을까요?
자, 한 주당 8만 원에 처분했고 100주를 팔았으니까 800만 원인데 4만 원을 제외하고 받았다고 했으니까 796만 원이 들어왔겠죠. 자, 그리고 대변에는 단기 매매증권 자산이 없어져야죠. 갖다가 팔았으니까. 그렇죠? 자, 6만 원에 취득했다고 했으니까 600만 원이 없어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96만 원만큼은 뭐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 여기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으로. 이거는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거니까 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도 영업 외수익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 거꾸로 손실이 나는 경우도 한번 볼까요? 만약에 이 100주의 주식을 한 주당 5만 원에 처분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500만 원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처분할 때 수수료로 2만 원을 제하고 받았다 그러면은 가정을 제가 한 거예요. 그러면 현금이 498만 원이 들어올 거고 단기 매매증권은 600만 원 장부에 있는 거니까 없애주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102만 원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로 해서 영업 외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처분했을 때에는 최종 장부 금액과 처분해서 받은 금액을 비교해서 더 많이 받았으면 처분이익 영업의 수익으로 기록해주고 싸게 팔아서 손해봤으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으로 기록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해서 이 사례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가증권에서 우리가 장기 투자했고 중도에 매각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구분한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자, 매도 가능 증권은 제가 여기다 써놨지만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는 중요성이 크지는 않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가볍게 들어봐 주세요.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전산회계 1급이나 세무 2급 가서 또 공부하실 거니까요. 자, 매도 가능 증권은 여러분 취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빈번하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니까 일반적인 유형자산이나 재고자산 취득할 때 취득원가처럼 이런 취득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 이런 수수료는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증권이 극히 예외고 당연히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그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해야 되는 거죠. 사례 보실까요? 길동상사의 주식 100주를 주당 5만원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면서 증권사 수수료 10만원을 포함해서 보통예금으로 취득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장기 투자 목적의 주식 뭘로 한다 여러분? 단기 매매증권 하시면 안 돼요.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투자 자산으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단기 매매증권은 당좌 자산이에요. 근데 이제 설명의 편의상 여기 같이 넣어 놓은 겁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 투자 자산으로 기록했고 보통예금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도 가능 증권도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되느냐? 공정가치 평가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깊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단기 매매증권 같은 경우에도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을 영업의 수익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매도 가능 증권은 장기 투자한 거잖아요. 그러면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의 시가가 오르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이익은 평가 이익은 단기 매매증권처럼 곧 처분이 돼서 실현되는 게 아니죠. 언제 실현될지 모르잖아요. 장기 투자한 거니까. 그래서 이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손익계산서의 단기 순이익에 포함하기는 좀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회계 이론에서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은 미실현 손익으로 봐서 우리 자격증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는 언급되진 않지만 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자본 항목으로 구분한다. 요 단어가 어려우시면은 요 자본으로 구분한다. 그렇게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은 중요성이 좀 낮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아직 실현되지 않은 거니까 자본으로 구분을 했다가 이 매도 가능 증권이 처분이 돼서 실현화됐을 때 그때 이 평가 손익을 처분 손익으로 대체하게끔 아주 독특한 회계 처리를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다 기억 못 하더라도 매도 가능 증권도 공정가치로 평가를 한다. 하지만 이 평가 손익은 미실현 손익으로 봐서 자본으로 잡아놓는구나. 그랬다가 처분이 돼서 실현됐을 때 그때 처분 손익으로 대체하는 독특한 회계 처리를 한다. 그 정도만이라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례 보겠습니다. 자, 길동상사의 주식이 기말에 한 주당 6만 원으로 공정가치가 상승했다. 한 주당 장부 금액이 5만 1천 원이었대요. 그러면 지금 9천 원이 오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100주니까 9천 원에 100주 곱하면 90만 원만큼이 오른 거죠. 그러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자산이 증가했고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데 요거는 여러분 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건 주식회사 같은 법인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하고 자 이걸 자본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본으로 이런 미실현 손익을 우리가 전산회계 1급부터는 배우는데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고 부릅니다. 미실현 손익들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자본으로 구분한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요 평가 이익이나 손실을 단기 순이익이나 손실에 반영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니까 그 정도만 기억해 주셔도 충분해요. 자, 위 길동상사의 주식 한 주당 7만 원에 처분하고 현금으로 수령했다. 자, 이때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이거 어려워서 별표 친 겁니다. 중요해서가 아니고. 자, 그러면 분기를 어떻게 하냐면 자, 7만 원에 100주면 700만 원이 들어왔죠. 자,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로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0만 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숫자가 좀 잘못됐네요. 60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90만 원만큼 매도 가능 증권을 더 늘려줬으니까요. 600입니다. 자, 그리고 현금으로 700만 원을 받았고, 자,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90만 원이 잡혀 있으니까 이거를 대변에 있는 걸 차변으로 없애면서 요거를 처분이익으로 바꿔치기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타가 나서 그런데 600이고요. 요 금액은 얼마가 되면 되겠어요? 요거는 190만 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 책은 정정해서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처분 이익으로 대체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근데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는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내용이 언급되지 실기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어차피 회계 2급 공부하신 다음에 또 회계 1급, 세무 2급 도전하실 거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다가 기재해 놓은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기보유증권이에요. 자, 만기보유증권 우리가 뭐였었죠? 단기 매매증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 만기보유증권이죠. 자, 만기보유증권은 주식은 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주식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은 만기가 없기 때문에. 만기보유증권이라는 거는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자, 만기보유증권의 경우에는 우리가 취득 수수료 비용을 취득 원가에 포함해서 인식합니다. 매도가 증권이 아니라 만기보유증권의 경우에는 자산 취득 원가 동일하게 취득 시 부담한 수수료를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 사례 보실게요. 삼성전자의 주식 100주를 주당 6만 원에 취득하면서 증권사 수수료로 7만 원을 포함해서 보통예금으로 취득했다. 만기 보유 목적이라고 가정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하시면 안 되고 매도 가능 증권 하시면 안 되고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600만 원에서 7만 원 더하면 607만 원을 자산의 취득 원가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만기 보유 증권은 여러분 만기 보유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상각 후 원가라는 방법을 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를 오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산회계 1급이나 전산세무 2급에서 학습을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런 어려운 단어들까지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주식이나 채권을 유가증권이라고 하고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보유 목적에 따라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으로 구분이 되는구나.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의 그 회계 처리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자산과 관련해서 장기대여금이 나왔네요. 자, 장기대여금은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받기로 하고 빌려준 대여금이죠. 만약에 1년 이내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그건 단기대여금으로 구분이 되겠죠.
자, 사례 보시죠. 길동상사에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대여했다. 자, 3년 후에 회수하기로 하였다. 그럼 차변에 단기 대여금 그러시면 안 돼요. 장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의 증가로 기록해 주시고 대변에 현금 잡아 주시면 됩니다. 7월 3일 날 이자 20만 원과 함께 1,02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그러면 현금 자산이 1,020만 원 증가되겠죠. 증가되고, 자, 대변에는 장기 대여금이 줄어들고요. 그다음 20만 원만큼은 뭘로 잡아 주시면 돼요. 그렇죠. 이자 수익으로 인식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투자 자산까지 여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이 좀 생소하기 때문에 좀 반복 학습하시고 복습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